말도 안 돼. 정말 가능한 일이야? 2024년 11월 전 세계 기상학계가 한국의 제설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도 도시 기능을 완벽하게 유지해낸 놀라운 사례가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군대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제설 시스템은 북유럽 국가들조차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오늘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의 한 환경공학 연구원이 직접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환경공학부에서 기후변화와 도시 시스템을 연구하는 알리사 베르그손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나라에서 자랐지만 그날 본 영상은 저의 모든 상식을 뒤엎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쌓이던 2023년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평소처럼 북유럽 기후변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모니터 한켠에서 자동 재생되던 뉴스 영상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대한민국 육군 수도권 폭설 비상대응.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을 것도 잊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밤중에도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군인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전술훈련을 방불케 하는 정확한 동선.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을 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단 12시간 만에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는데도 서울의 주요 도로는 이미 제설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여기 오슬로에서는 같은 양의 눈이 내리면 최소 2시간에서 4시간은 걸리는데 말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800명이 넘는 군인들이 100대가 넘는 제설 장비를 운용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우리 오슬로도 연간 5-60cm의 눈이 내리는 도시지만 이런 군사작전 같은 제설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리사, 이것 좀 봐요. 옆자리의 동료 연구원 마르쿠스가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죠. 상점 주인들은 가게 앞을, 주민들은 골목길을 치우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건 정말 놀랍네요. 2021년 12월, 우리 오슬로에 40cm의 폭설이 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하루 종일 도로가 마비되고 기차와 버스 운행이 중단됐었죠. 하지만 화면 속 서울은 달랐어요. 군대와 시민들의 협력으로 도시가 놀라운 속도로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바로 노트북을 열었어요. 환경공학부에서 진행 중이던 기후변화 시대의 도시 레질리언스 프로젝트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례였거든요. 특히 제가 연구하던 제설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주제와도 딱 맞았죠. 이거 정말 대단해요.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직접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마르쿠스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도 도시 기능을 유지한 한국의 사례는 분명 전 세계 도시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출국을 준비하면서 오슬로의 제설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우리는 연간 5-60cm의 눈이 내리는 동안 평균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렸고 도시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때로 며칠이 걸리기도 했어요. 반면 서울은 12시간 만에 모든 것을 정상화시켰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과연 어떤 비결이 있는 건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일기예보는 또다시 폭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느껴지는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활주로 주변에는 이미 제설 장비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공항 터미널에는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과 대응 체계가 안내되고 있었죠. 세상에, 아직 눈도 안 왔는데 벌써부터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보니 도로 곳곳에 염화칼슘이 미리 뿌려져 있었고 제설차들이 거점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예방적 차원의 제설 준비가 이렇게 철저한 것은 처음 봤어요. 서울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광판마다 실시간 기상 정보와 함께 제설 작업 현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특히 274개의 제설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창밖을 보니 하늘에서 눈송이가 날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다면 그저 아름답게만 보였을 광경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연구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처럼 느껴졌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눈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는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거리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대형 제설차 수백 대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군요. 제설차들은 효율적으로 구역을 나눠 작업을 시작했고 뒤이어 군 제설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8,000톤에 달하는 염화칼슘과 4,000개의 모래주머니가 과학적으로 배분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도로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대중교통도 정상 운행되고 있었죠. 오슬로였다면 아마 도시가 마비되었을 이 상황에 서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어요. 연구자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제설 작업의 단계별 시스템이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부터 시작해 이면도로, 골목길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작업 순서,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작업 현황, 그리고 이에 맞춰 시민들의 발걸음까지 자연스럽게 조율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특히 군부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군인들이 투입되어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가 본 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더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답니다. 한국의 제설 시스템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것이 아닌 도시 전체가 하나 되어 움직이는 거대한 프로젝트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호텔 창가에 서서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하룻밤 만에 도시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폭설의 흔적들,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는 시민들의 발걸음, 그리고 여전히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제설 차량들까지. 오슬로였다면 아마 며칠은 더 걸렸을 복구가 하룻밤 만에 이뤄진 것이죠. 이제는 이 놀라운 시스템의 비밀을 파헤칠 차례였습니다. 서울은 과연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해낸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시 제설 시스템의 핵심은 선제적 대응입니다. 눈이 내리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하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김 과장님과의 인터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그는 20년 넘게 서울시 제설 작업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저희는 적설량에 따라 3단계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5cm 미만일 때는 1단계, 5cm 이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면 2단계, 10cm 이상으로 대설경보가 발령되면 3단계로 격상되죠. 김 과장님의 태블릿에는 서울 전역의 제설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빅데이터와 AI 기술로 운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상 패턴 분석부터 최적의 제설 경로 설정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제설 차량마다 GPS가 장착되어 실시간으로 위치가 공유되었고 작업 현황은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었습니다. 김 과장님은 특정 구역의 제설 이력을 보여주셨어요. 시간대별 적설량, 제설제 사용량, 장비 투입 현황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는 약 4만 명의 제설 인력과 816대의 제설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만 9천 톤의 제설제도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 강설 예보가 있으면 3시간 전부터 비상발령을 실시합니다.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슬로 전체의 제설 장비를 모두 합쳐도 이 정도 규모는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더구나 출근 시간 전인 새벽 6시, 퇴근 전인 오후 5시까지 제설 작업을 마무리하는 철저한 시간 관리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제설 작업은 6개 도로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이 자동차 전용 도로와 한강 교량을 담당하고 각 자치구에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책임집니다. 특히 상습결빙 구간에는 특별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보도와 이면도로 같은 취약지역에는 맞춤형 소형 제설 장비를 투입하고요.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정류소의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와 도로 전광 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시민들의 참여예요. 김 과장님의 얼굴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치워요. 대설특보가 발령되면 대중교통 이용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태블릿 화면에는 시민들이 제설이 필요한 구역을 신고하는 시스템도 있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가까운 제설팀이 출동한다고 했습니다. 민관 군경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우리의 강점이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창밖을 봤어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서울의 제설 시스템이 이미 가동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평온했습니다. 정류장에서는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거리에서는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4만 명의 제설 인력과 816대의 제설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도시에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서울이 117년 만에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는지를. 그것은 단순히 장비와 인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였죠. 연구자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눈이 내리기도 전에 시작되는 준비,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정보, 그리고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시민들의 협조.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도시 레질리언스의 완벽한 사례였어요. 역시 직접 와서 보기를 잘했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저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시민의식이었죠.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아침이 되어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기 좀 보세요. 아침 식사를 하러 나왔다가 로비에서 만난 독일 관광객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나서고 있었거든요. 가게 주인들은 점포 앞을, 주민들은 집 앞 골목길을 치우고 있었죠. 서울시의 공식 제설 인력이 약 9,700명이라고 들었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그 수는 훨씬 더 많아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서로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미끄러운 길을 걷고 있는 노인을 발견하고는 달려가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더니 이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함께 골목길 제설 작업을 시작했죠. 서울 안전누리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정보들도 놀라웠습니다. 시민들은 제설이 필요한 곳을 신고하고 서울시는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도시가 움직이는 것 같았죠. 새벽에 내린 눈은 이제 시민들의 발걸음을 위협할 만큼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 시민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나 봅니다. 가게마다 빗자루와 삽이 준비되어 있었고 아파트 단지에는 제설 도구가 비치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서울 안전누리 플랫폼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제설 현황을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신고했어요. 한 시민이 신고한 위험구역은 놀랍게도 30분 만에 제설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눈부셨어요.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제설 작업을 도왔고 지역 상인들은 따뜻한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했죠. 오슬로에서도 시민들의 제설 참여가 있지만 대부분 자기 집 앞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시민들은 이웃의 구역까지 자연스럽게 도왔고 서로 눈을 치우는 일이 마치 일상적인 문화처럼 보였습니다. 응답소 누리집을 통해 접수되는 시민들의 제안도 흥미로웠어요. 단순한 민원이 아닌 건설적인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제설 사각지대를 알리고 효율적인 제설 방법을 공유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죠.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이날, 도로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자발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죠.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대부분이 이해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구자로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강제나 규제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도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의식의 힘이었죠. 며칠 동안 지켜본 서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도시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연구 과제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비결을 찾는 것이었죠. 연구실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어떻게 하면 제가 본 놀라운 광경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알리사, 연구 결과는 어떻게 됐어? 마르쿠스가 커피를 들고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서울의 제설 시스템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24시간 가동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6개 도로사업소와 자치구의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3단계로 나뉜 대응체계였습니다. 적설량 5cm 미만일 때의 1단계부터 10cm 이상의 3단계까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었어요. 보고서에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시스템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열선 시스템이 설치된 상습, 결빙 구간 관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교통정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시민들, 서로를 돕는 이웃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까지. 이건 어떤 첨단 시스템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죠.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진정한 힘은 시스템과 시민의식의 완벽한 조화에 있다는 것을요. 첨단 장비와 과학적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 서울은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제 연구는 끝났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것 같아요. 서울이 보여준 가능성은 전 세계 도시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내리는 오슬로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서울처럼 될 수 있을까? 며칠 전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서울시 전체를 연결하는 실시간 정보망, 도로 전광 표지와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통한 즉각적인 정보 전달, 시민들의 신고에 바로 대응하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면서도 자발적인 참여의 본질은 훼손하지 않았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마치 제설 전문가처럼 움직였고 그들의 활동은 도시 전체에 큰 힘이 되었죠.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할 때예요. 보고서를 검토하던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은 우리에게 도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니까요. 시스템의 힘과 시민의 마음이 하나 될 때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서울처럼 될 수 있을 거예요. 시스템은 만들 수 있고 시민의식은 키워갈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첫 발을 내딛는 용기겠죠? 이제 저는 새로운 연구를 준비합니다. 서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도시에 맞는 새로운 제설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도시도 서울처럼 어떤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오슬로 대학교 환경공학부 컨퍼런스홀. 제가 발표를 마치자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2023년 서울에 내린 폭설 상황과 그에 대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2010년 1월 이후 최대 적설량을 기록한 그날, 서울은 또 한 번 자신의 저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도시의 전문가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톡홀름 기후연구소, 코펜하겐 도시계획부, 심지어 캐나다 교통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서울의 제설 시스템과 시민협력 모델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눈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울이 보여준 가능성 덕분에 우리는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의 제설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공식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연구실 책상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달 전 우연히 본 뉴스 영상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2023년 12월, 3년 만에 최대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서울. 그날의 경험은 이제 전 세계 도시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건 제 연구를 보고 연락해온 전 세계의 반응이었어요. 단순히 시스템을 배우는 것을 넘어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메시지들이 이어졌거든요. 기술만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서울의 교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하얀 눈송이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어쩌면 머지않아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든 서울처럼 눈이 내려도 멈추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창가에 서서 하얗게 변해가는 오슬로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서울이 보여준 기적을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도 연구실에 불을 켭니다. 오늘은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도시. 서울의 놀라운 모습을 목격한 노르웨이 환경공학자 알리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한 제설 작업이 아닌 첨단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24시간 가동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4만 명의 제설 인력과 816대의 제설 차량,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이것이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K방제의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한국의 제설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폭설이 내렸을 때 직접 경험하신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지금은 밤인데요.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늦은 밤, 강원도의 어느 리조트의 내부. 리조트에 이제 막 도착한 외국인 관광객들과 리조트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응대하려 했지만 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 직원들에게 뭔가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상황을 발견한 리조트 매니저가 그들에게 다가와 한마디를 하자 그의 한마디에 외국인 가족은 소리를 지르며 리조트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 살고 있는 카미라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멕시코에서 큰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식당은 손님으로 넘쳤고 저는 방학 되면 항상 식당에서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뭐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특히 어머니께서 손으로 만드는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재료도 손수 키워가며 처음에는 작은 식당으로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저희 집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작은 식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요리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고객 서비스, 경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부지런한 노력과 끈기로 저희 식당은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곳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점차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기에 저는 경영에서 손을 떼고 대학은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에 적응할 때쯤 오빠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하시던 어머니께서 요새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대학 생활을 위해 떠나온 집을 몇 달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뵌 어머니의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십 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셨으니 지치실 만도 했습니다. 저와 오빠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무조건 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1년 365일 동안 저희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식당을 여시며 일에 매진하여 살아오셨습니다. 저와 오빠의 대학 등록금과 용돈, 게다가 저는 따로 나와 사니 제 생활비까지 모두 부모님께서 해주셨기에 아마 하루도 쉴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저와 오빠도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다니는 대학이 국립이 아닌 사립대학이다 보니 등록금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아마 더 쉴 새 없이 일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오빠와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가족여행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하시니 어느 정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껏 한 번도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간 적이 없으니 이제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빠도 졸업을 하니 오빠에게 식당 경영을 맡기고 부모님께서는 이제 부모님의 생활을 누리시라고 오빠가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 완강하게 거부하시던 어머니께서도 오빠와 저의 진심을 아시고 이제부터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식당 문을 닫고 가족여행을 다니는 것에 찬성하셨습니다. 평생을 멕시코에서만 살아왔던 저는 해외여행이라는 새로운 경험에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느낌은 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이제 나이를 더 먹으면 먼 나라는 더 못 가게 될 것 같으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멕시코가 아닌 다른 먼 나라로 가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니면서 한국어 학원에서 일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부모님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영상들도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한국의 사계절 중 겨울이 너무 아름답다며 실제로 가서 눈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한국을 다녀온 오빠 친구의 도움으로 많은 정보를 얻은 후 한국으로의 여행 계획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한국으로 가는 날짜는 12월이었고 그때는 한국이 겨울로 들어가면서 매우 추운 날씨라고 했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날씨가 익숙하지 않은 저는 미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숙소에서 편히 쉬실 수 있을지, 추위에 대비할 만큼의 옷을 얼마나 챙겨야 하는 건지 걱정들이 앞섰지만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눈을 볼 수 있는 나라로 갈 수 있다며 낭만적이라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것을 보니 미리 잘 준비만 한다면 좋은 추억과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 나라이기 때문에 날씨가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멕시코시티 같은 고지대 지역은 겨울에는 쌀쌀하고 여름에는 따뜻한 날씨인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연안 저지대 지역이라서 여름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고 겨울에도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선선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추운 날씨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에서의 경험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남매도 그렇고 멕시코에 살면서 평생 눈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찾아본 한국의 눈이 내리는 풍경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 눈 오는 풍경을 실제로 볼 생각에 저희 가족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화려한 공항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엄청난 개방감과 통유리로 되어 있는 통로를 본 순간 역시 한국에 오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멕시코의 공항은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쾌적하지 못하고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인천공항의 엄청난 규모와 외관이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은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켰고 은은한 빛이 공항 전체를 빛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하지만 외관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로를 지나서 입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로봇이 저희를 안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로봇은 인천공항의 AI 로봇이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공항의 편의시설과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해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날씨 관광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스마트한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여행객들의 질문에 정확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하시면서 너무 신기해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정말 인공지능 비서처럼 정확히 대답해 주는데 정말 신기하고 한국의 뛰어난 첨단 과학 기술력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로봇을 보니 선진화되어 있는 한국을 알 수 있어서 한국인들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공항 내부에는 청소 로봇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깨끗한 공간을 유지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이 작고 귀여운 로봇들을 보며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마치 미래 과학 소설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풍경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실제로 쓰이는 모습을 보니 한국은 얼마나 선도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인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리함을 누리는 한국 사람들의 창의력과 노력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현대적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국은 멕시코보다 최소 몇십 년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입출국장으로 가서 입출국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줄기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가족은 바로 입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빠른 절차가 편리했습니다. 심사원은 마지막에 한국에서 즐거운 여행을 보내라며 친절하게 인사까지 해줬습니다. 그렇게 인상적인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부모님과 함께 스키장이 있는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스키장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미리 예약을 해놓은 장소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고속버스가 있다는 것을 보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보통 스키장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이곳은 고속버스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스키장으로 가는 고속버스는 편리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그런 광고가 사실이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는 단지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과대 광고로만 생각했었거든요.
버스에 탑승한 순간 나름 괜찮을 것 같았던 선택이 실제로 이렇게 편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약한 스키장은 도시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장소로 버스로 2시간이나 가야 한다는 부담 없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프리미엄 고속버스라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의 QR코드로 관리되는 탑승자 명단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QR코드를 찍고 자리에 앉으면 각 좌석에 할당된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임승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좌석 배치 역시 체계적으로 이뤄져서 승객들 간에 혼란이 없이 쉽게 착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좌석은 제가 타고 온 비행기보다도 훨씬 크고 편안했습니다. 각 좌석은 개별적으로 조절 가능한 스크린이 있어 제가 원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는데 각자 본인 핸드폰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또한 버스 내에서 탑승자들을 위한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기사분에게 와이파이 사용 시 추가 요금을 얼마나 내는지 여쭤봤는데 기사님은 허 웃으시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라면 모든 것을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스크린에 핸드폰을 연결하고 와이파이를 잡아서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심지어 와이파이 속도도 정말 빨랐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내내 인터넷도 끊기지 않고 핸드폰을 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올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셨더라고요. 이런 건 정말 멕시코에서도 가능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버스에서 와이파이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무료로요. 멕시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에 정말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배가 아프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평소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셨는데 공항에 내려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바로 버스에 타느라 화장실을 못 가셨던 거였어요. 게다가 버스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계속 참으셨던 거예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저희 가족들은 모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직 스키장까지는 1시간 넘게 남았는데 이제 반밖에 오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 가족들은 모두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희 가족들을 지켜보던 뒤에 앉아있던 젊은 학생이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서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니 그 학생은 배가 아프거나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화장실 버튼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 이제 정말 가능한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버튼을 눌렀는데 정말 5분 정도 있다가 버스는 화장실이 있는 휴게소에 잠깐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바로 화장실로 다녀와서 저와 어머니는 버스기사님과 승객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누구 한 명도 실은 내색 없이 이해하신다는 표정으로 괜찮다고들 하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승객단 한 사람을 위해서 버스가 이렇게 정차를 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다니 놀라웠어요. 그렇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그저 관광객을 끌기 위한 과대 광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정말로 바로 눈앞에 스키장이 보이는 거였어요. 어떻게 공항에서 버스로 한 번 타고 왔을 뿐인데 이렇게 멋진 스키장을 바로 볼 수 있는지 저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움에 저와 오빠는 한국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연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스키장 옆 리조트에서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풍경이 저희 가족은 안타까움이 깊어졌습니다. 비행시간이 예상보다 긴 것도 있었지만 비행기에서 스키장까지 오는 동안의 여정이 길어서 스키를 즐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숙소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부터 스키를 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안고 저희 가족은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낮에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정도로 치안이 매우 좋지 않아서 밤에는 절대 돌아다니지 않고 낮에도 조심히 다녀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평생 사셨던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한국이 멕시코보다는 낫지 않냐고 하시면서 멕시코에서는 이렇게 밤에는 돌아다니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일이지 않냐며 이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좋게 생각하자고 하셨습니다. 여행 오기 전 조사한 것처럼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라고 했던 것을 직접 제가 체험하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고 정말로 리조트 근처에서
경찰과 갱단 간의 총격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에서의 일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안전한 분위기에 저희 가족은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에 감사했습니다. 한국 스키장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저희 가족은 안도감과 내일부터 겪을 새로운 경험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데스크로 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직원은 저희에게 저녁에 스키를 이용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와 오빠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스키장이 밤늦게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이용하실 거면 그에 맞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그 직원에게 위험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직원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직원은 여기는 한국이고 어디를 가든 안전합니다. 밤에도 산책해도 될 만큼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에서 오셨는지는 몰라도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니 걱정 마시고 여행을 즐기시다 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저희 가족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한국의 치안에 대한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안전한 분위기에 놀라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위험이 없는 사람들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과 기쁨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겠다며 한국인들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리조트에 들어와 객실로 향하는 통로 창문 밖으로 수북히 쌓인 먼지가 뿌옇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며 아무리 좋은 한국이라고 해도 이런 작은 창문까지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며 그렇게 먼지를 손으로 닦으려고 했는데 창밖에 펼쳐진 광경에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창문에 쌓인 것은 먼지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우아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평생 눈이라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차마 눈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가족들을 불렀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짐만 객실에 던져두고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어떤 고요한 풍경이 펼쳐진 것처럼 저희 가족은 모두 자리에 서서 눈이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테죠. 눈을 바라보는 저희 가족들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런 멋진 곳에서 앞으로 일주일이나 머물게 된다는 사실에 한국을 알게 된 것이 마치 신의 축복이 우리 가족에게 쏟아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시설, 교통시스템, 첨단 설비로 운영되는 가게들, 한국인들의 남을 배려하는 친절함, 그리고 안전한 치안까지 모든 것이 생각보다 완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이 참으로 부유하고 발전된 국가임을 실감케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점은 이 모든 것을 이끌어내는데 이주민 없이도 한민족의 힘이 충분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존경스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주 동안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의 기억은 계속해서 저희 가족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봄, 여름, 가을의 한국의 모습을 찾아보며 부모님과 다음번엔 어디를 갈지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가을쯤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번에는 한국의 단풍이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여행을 다녀와서 부모님의 삶의 활력이 생긴 것 같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빠와 저는 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행복한 추억을 갖게 해준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